네,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안사 김홍석입니다. 네. 이제 대치하고 서초에서는 여름에 이렇게 현대시하고 문법 7주, 뭐 길면 10주 이렇게 하는데 뭐 길게 한다고 좋을 거는 없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특강들의 문제점은 뭐 굉장히 화려하고 이거 들으면 뭔가 다 될 것 같이 마법의 주문처럼 얘기하는데 뭐 정작 남은 건 그냥 여름에 뭐 내가 뭔가 했다라는 경험만 남지 효과는 딱히 모르겠다. 이제 이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저는 10년 넘게 대치, 서초, 그 다음에 지금 분당 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대치는 지금 안 하고요. 서초하고 분당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고3도 하고 2학년도 하고 1학년도 하는데 특히 지금 1학년들을 보면 문해력도 딸리고요. 그 다음에 뭐 난독증이라고 하나요? 이 글을 잘 못 읽어요.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내신 대비 때 많은 문제를 줘봤자 의미가 없어요. 어머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더 부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타가 개념으로 될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치면 수학은 자물쇠만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막 9 to 9까지 하는데 정작 옳은 거는 혈압밖에 없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요 7주 수업을 꼭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소중한 시간이고 친구들도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선물 같은 시간이 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간표는 제가 월요일 날 딱 하루 쉬고 이 화요일 날 되게 소중한 시간인데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수업하고 7월 14일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면 1회차부터 7회차까지 어떤 걸 하는지 써놨어요.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국어는요 이 진도 수업이 아니에요. 뭐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 공수를 몇 번 돌렸냐, 수원했냐, 너 미분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이런 말 할 수 없거든요. 너 현대시 다 끝냈어? 문법 완성했니? 없습니다. 어차피 학습은 과정이고요. 그러면 중간고사 때 1등급 하면 학습이 끝난 건가요? 아니요. 그냥 중간고사만큼 잘 본 겁니다. 이제 또 기말은 다른 또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완성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작점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요. 네. 현대시는 주제별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 모의고사에서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고3 애들 수특 찍어줄 때도 뭐 이 시인이 유명해서거나 아니 뭐 현대사회를 비판해서가 아니라 평가원이나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뭐 문제 넣기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현대시를 중심으로 해서 7주 동안 학습을 할 거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다 한자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문법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울 건 또 외워야 되는데 한 30% 정도가 개념 지식인데 이런 것들은 암기를 시키고요. 이제 나머지 70%는 적용하는 훈련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방학 동안 이 30%의 개념 지식을 같이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얘기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따로 제가 이렇게 한 장짜리 그 1학년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드렸는데 드린 이유가 있어요. 어머님들 한번 집에 가서 시간 재고 풀어보세요. 이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냐면 하나, 둘, 세 문제니까 네 문제니까 한 문제당 2분씩 해서 많이 주면 1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친구들이 고전소설 제목이 뭐냐면 작자미상의 왕시전인데 아무리 읽어도 이 왕시전은요 선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어의 단점이 뭐냐면 작품 선행이 쉽지 않아요. 당연히 저하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배웠던 시다라고 하겠지만 아시겠지만 어머님 때는 기억을 인출하는 능력이 수능에서나 또는 내신 시험에서 고득점하고 등급이 높은 거겠지만 지금은 그 능력이 아니고요. AI 시대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정보 처리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강 이름을 집요한 여름 특강이라고 했고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14일 화요일 날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총 7일 동안 수업을 할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3개 꼭지로 진행이 됩니다.
맨 처음에 아까도 이제 서두에 약간 인트로로 말씀드렸지만 왜 고등국어가 어렵냐. 이제 설명에 이제 서초동이나 대치동 아마 3번 이상은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바람의 방향을 알고 준비를 해야지 막연하게 논술학원 보내가지고 책 읽기 좋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1학년이 실존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학습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모의고사 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풀고 오답 정리하고 또 엄마가 약간 또 국어 잘해. 국어 전공했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나? 아니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어머니의 학습법이 지금과 다른데 그걸 내가 강요하거나 왜곡되게 만들었다면 그렇게 약간 오염이 된 채 또 학원을 가고 학교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요. 야, 모르면 외워. 이런 말을 해요. AI 시대에 절대 맞지 않는 모순적인 말입니다. 뭘 외웁니까? 지금은 추론하고 분석하는 시대입니다. 어느 주식만 해도 어때요? 정말 수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고요. 그 중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정보 처리 능력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생전 처음 보는 이 고전 소설에서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까가 중요한데 나 이거 배운 적 있나? 어떻게 세상에 그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넣을 수 있습니까? AI도 못하는데요. 그쵸? 그럼 나는 이 왕시전이라는 고전소설이라는 정보를 10분 안에 처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죠. 친구들이 독서는 잘합니다.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냐 안 읽었냐? 저도 그런 영상 많이 보지만 그게 문제풀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집중을 한다거나 뭔가 정보를 처리할 때 도움은 약간 줄 수 있겠지만 결정적이진 않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중학생들은요, 어휘력이 부족합니다. 이 어휘력이 부족하면 생각이 왜곡되고요, 문맥이나 맥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시하고 문법 특강이지만 매주 어휘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 어휘에는 현대시하고 관련된 거, 소설과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초점 화자란 말 알고 계세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초점 화자. 아니, 안 들어본 들어보셨어요? 유치하는 건가? 아? 아니, 그러니까 초점하자라는 게 뜻을! 일본어로 쓰이는 뜻을, 예, 소설에서 쓰이는 말이에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용어?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옵니다. 지금 수능에서 나오는 시점이 3개년 연속 3인칭 전지적 제한 시점이에요. 3인칭 전지적 시점인데 특이하게 특정 인물의 시선을 빌려서 그 인물의 시선으로 내면을 그리는 거예요. 대표작으로는 구보시의 일일이 있습니다. 박태원의. 거기에 나오는 서술자가 초점 화자라고 해요. 그럼 벌써 어떻습니까? 어휘력이 부족하니까 초점 화자 뜻을 모르니까 풀 수가 없죠. 운수 좋은 날 줄거리, 그건 아주 그냥 1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구석기 시대. 요즘 소설은 줄거리를 묻지 않습니다. 꽁트식이에요. 어머니가 한번 수능 3개년의 현대소설 작품 한번 보세요. 이청준의 배꼽을 위한 변주곡. 허언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배꼽이 사라져요. 친구들은 정신이 사라지겠죠. 왜? 한 번도 읽지 못한 소설이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수능은 배우지 않은 현대소설이 비연계로 나옵니다. 이렇게 어휘력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 한번 해보죠.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 고등학교 되기 전에 그 고등학교 때 필요한 어휘를 빨리 체득을 해야지 안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적강화소라는 말. 친구들은 또 화소가 나오니까 백만화소 이런 식으로 픽셀을 생각한다는 거죠. 적강화소라는 뜻만 알아도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이 적강화소가 뭐냐?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오는 이야기 요소. 이 화소를 뭐냐면 이야기 단이라고 해요. 뭐 쉽게 우리가 클리세라고도 하죠. 고전소설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전은요, 그거는 교육 버전이고요. 원래 또 다른 버전의 춘향전은 춘향이가 천상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천상에서 절개와 지조의 여신을 모시고 있다가 옥황상제한테 꿀을 줘야 되는데 꿀을 제 시간에 주지 못해서 벌을 받아가지고 지상계에 내려온 겁니다. 항상 이 적강화소는 천상계에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 내려와서 그 죄값을 치르고 그 죄값을 치르고 나면 보상을 받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이런 식의 지식이나 어휘를 갖고 있으면 빨리빨리 풀 수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계속 피지컬로만 덤비는 거죠. 항상 친구들이 시간이 모자란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 지문 먼저 읽을까? 문제 먼저 읽을까? 또는 독서를 먼저 풀까? 문학을 먼저 풀까? 하지만 이런 물리적인, 시간적인 선우는 시간 줄이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건 그냥 심리적인 요인일 뿐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일단 성결 과제로 어휘력 부족을 해결해야 되는데,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마더텅에서 나온 무슨 어휘 교재를 사가지고 사전식으로 한다. 의미가 없습니다. 어휘가 죽어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어휘를 공부해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수능 영어를 공부하는데 시험에 나오는 영어 단어를 공부해야지 뭐 고시에 나오거나 아니면 로스쿨에 나오는 영단어를 외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어휘를 꼭 체득을 저랑 같이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계적인 독해. 기계적인 독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1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즉 눈으로만, 이 눈알 굴리기라고 하죠. 이런 걸로만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모의고사가 항상 3, 4등급이 나오고요. 내신에서도 항상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오답 정리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 이 1차원적인 자신의 그런 독해 방법, 정보 처리 방법이 안 바뀌니까 근본적인 게 치료도 안 되면서 오답 정리만 맨날 하는 거예요. 실수했다, 잘못 봤다. 그쵸? 그리고 오답 정리도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리고 꼼꼼하고 성실한 친구들이나 오답 정리를 하는 거지, 다른 애들은 그 오답 정리가 싫어서 또 문제를 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답 정리하는 것도 한 1, 2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알려주도록 할게요. 정말 모자른 거를 딱 한 문장에 써야지 그걸만 3, 4문장 쓰니까 더 힘들어요. 시중에 문제집 사보시면요, 모의고사 해설집이 문제지는 얇은데 해설지는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거 빼고 다니죠. 그 해설지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오류도 되게 많고요. 그거를 또 이해해가지고 오답 정리를 한단 말이죠. 친구들이 무조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가 지금 부족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기계적인 독해 안 바꾸면요, 모의고사 성적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그냥 우연하게 내가 아는 게 많이 나와서 그 운에 의해서 등급이 올라가는 거지. 전 지금 고등학교 1학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고1, 2, 3 전체의 공통 교집합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금 고3 저한테 배운 애들은 이 기계적인 독해에서 벗어났어요. 이 벗어나야 1, 2등급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접근법. 자, 오늘 나눠드린 시트를 좀 같이 보실래요? 31번을 보겠습니다.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 문제를 푸는데 아무 생각 없이 1번 읽고 지문 가고 2번 읽고 지문 가고, 그쵸?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어차피 우리가 문제 잘 풀고 아웃풋을 빨리 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수학은요, 아웃풋이 빨리 나오니까 애들이 좋아해요. 근데 국어는 아웃풋이 빨리 안 나온단 말이죠. 수업을 듣고 있는데도 나 지금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그쵸?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지문 읽는 법과 문제 접근하는 법, 이 두 가지를 다 알려줍니다. 아무래도 이게 중학교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고3만큼의 그런 전략적인 거는 조금 수준을 낮춰서 친구들 수준에 맞춰서 말해줄 텐데, 이 문제 풀 때 출제 코드가 있어요. 이거를 알면 실수도 덜하고 안 당할 텐데 순진하게 당하는 거죠. 정보의 비대칭성. 1번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끊으세요. 2번에 현재와 과거의 교차 서술 끊으세요. 3번에 인물의 외양 묘사로 끊으시고 4번에 서술자가 개입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여도 끊으세요. 왜 끊어야 되냐면 지금 그 선택지에 지금 정보가 몇 개 있습니까? 2개씩 있죠. 그쵸? 그러면 내가 어떤 정보를 찾아갈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 거는 true인데 뒤에 거는 또 false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친구들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 앞에 게 맞아요. 그럼 뒤에 거를 검증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매핑을 해가지고 지문 속으로 들어가서 트래킹하는, 제가 이걸 매핑과 트래킹이라고 하는데, 독서든 문학이든 매핑과 트래킹을 꼭 해야 됩니다. 이 기본만 충실해도 성적이 많이 올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34번을 볼게요. 친구들이 보기 문제 많이 틀리는데, 자, 이 보기 풀 때도 그냥 풀면 안 되고요.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이 문제풀이법은
정보를 1대1로 매칭시킵니다. 어차피 내가 이 고전소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 지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기의 내용을 참고를 하는 거죠. 자, 읽어보시면 왕시전은 여인을 향한 남성의 애틋한 사랑을 그렸다. 혼인한 남녀 주인공이 외부의 힘에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저는요 지문을 읽을 때요 이 외부의 힘이 뭐였지라고 해서 매칭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글의 구조가, 스트럭처가 생기죠. 그쵸? 이렇게만 읽어도 1학년 모의고사 성적 올리는 건 쉽죠. 근데 이제 고3은 더 이제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 접근법이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푸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알려주도록 하겠고요. 절대적인 독서량 부족인데 그럼 선생님 책 읽혀야 되나요? 목적성 없이 책 읽는 건 의미가 없고요. 지금 저희가 과제 주잖아요. 그게 독서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은 요즘의 흐름인데요. 문학이 독서화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올해 수능도 그럴 텐데 사실적 이해를 문학에서 묻습니다. 조금 아리송하죠. 왜냐면 문학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설명해 주는데 사실적 이해 문제를 내요. 어디에서 많이 내냐? 고전 소설이나 현대 소설에서 팩트 체크를 합니다. 즉 어디 부분에서 내냐면 정보량이 많은 부분에서 무조건 내요. 이걸 우리가 문학의 독서화라고 합니다. 이게 요즘 추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시가 약해. 시가 약한 건 맞는데 원인이 뭐냐는 거죠. 사실적 이해 부분이 틀린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푸는 접근법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들이 국어를 어려워하고 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적 이해라는 게 문학도 비문학처럼 접근하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꼭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전소설에서 어떤 사람이 편지를 받았어요. 그럼 그 편지 속의 내용을 굉장히 꼼꼼하게 물어봐요. 미시적인 관점, 현미경처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친구가 지피지기 백전백승, 내가 보는 내신 시험이든 모의고사든 어떻게 출제되고 있고 나는 지문 읽을 때랑 문제를 풀 때 이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내신학원이나 수업을 듣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수동적인 학습으로는 되지 않아요. 자, 그럼 저는 정보 처리 능력을 어떻게 키울 거냐? 앞으로 어머님들 독해력이라는 말보다 정보 처리 능력을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AI가 돼서 이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처리해야 되는 거죠. 다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저는 지문 분석할 때 독서든 문학이든 매핑과 트래킹을 시킵니다. 이건 이제 제 7회 수업을 들으면 듣게 될 거예요. 이건 고등학교 1, 2학년 공통으로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 분석할 때 출제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소설에서 항상 나오는 출제 코드가 있어요. 인과관계입니다. 그래서 선택지에서 인과관계로 이루어진 문장이 있으면 무조건 이 인과관계가 역전됐는지를 보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웃어서 행복한 건지 행복해서 웃는 건지 이해되시죠? 근데 친구들은 그냥 정보만 보지 이 정보 간의 관계를 안 봐요. 왜? 나이브한 거죠.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나이브 프랙티스로 하면 안 되고 딜리버리 프랙티스,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방향과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현대시는요, 느껴보고 공감하는 문학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면접을 봐야지 어떻게 객관식에서 이 친구의 공감 능력을 측정하겠어요. 현대시에서 측정하는 건요, 그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인식의 틀을 주고요, 주관성을 배제한 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해요. 문학은요,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입니다. 근데 친구들이 자꾸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정보 처리 방법을 제가 알려주면 딜리버리 프랙티스,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제 수업은 굉장히 심플하고 친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겁니다. 그냥 앞에 오늘 요 시 정지용의 유리창 배울게. 유리창이라는 시는 아들이 죽어서 슬퍼서 화자가 쓴 거야. 이 유리창을 통해서 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 유리창이 단절돼 있으니까 슬퍼하기도 해. 너네도 어때? 강아지 죽으면 어땠어? 중등부 수업. 이해되시죠?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쵸? 그런 식의 수업으로는요, 너무 나이브하고요, 이 실전에서 아무 필요가 없는 수업입니다.
자, 저는 이제 7번의 약속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요 커리큘럼 제가 내용 적어놨지만 지금 문법도 보시면요, 딱 제가 필요한 내용만 넣어놨어요. 요거 한번 쫙 하면요, 지금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 시험 범위가 다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진도 수업이 아니라 최소 대립상, 자음모음 체계표 이해 이런 것들 다 제가 핵심 개념을 알려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발음하라 그러면 가치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국외음화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모든 쌤들이 가르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티읕이 치읓으로 발음할 수밖에 없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신체 기관을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겁니다. 어른들 이 구강구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국외음이라고 했을 때 앞에 경자가 붙어야 돼요. 일명 센 입천장 소리죠. 여기 입천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린 부분이 있고 딱딱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요 티읕은요, 요 앞쪽에서 발음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티읕이 이를 만났어요. 그러면 티읕이 요 이모음과 만나려면 발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 이모음 근처에서 발음되고 있는 치읓 있죠. 그쵸? 요 치읓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식을 외우는 것도 있겠지만 왜 티읕이 치읓으로 이 파찰음으로 될 수밖에 없는지 이유들을 좀 알면 개념을 이해하고 또 알고리즘적 사고에서도 이 논리적인 사고에서도 도움이 될 겁니다. 문법은요, 논리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거고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문법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어렵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자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낯설고 생경한 언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거지 인수분해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법은 이렇게 얘기해 주겠고, 현대시, 이 현대시는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발목을 잡게 될 텐데 자주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그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해 줄 건데 이건 아니에요. 기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시라는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이 현대시 정보 처리 능력을 키워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끝낸 궁극적으로 목적이 뭘까요? 낯선 시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이거 제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수업부터 배웠는데 내가 뭘 배운지 알겠어. 방향성을 알겠어. 근데 지금 국어 수업 들으면 그냥 진도를 나가는 거고 선생님이 전지적 시점에 의해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니까 편한 것뿐이지 그게 어떤 나의 사고력을 키워주거나 나의 정보 처리 능력을 키워주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휘력 부족. 어휘를 모르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법, 현대시, 독서에서 많이 나오는 어휘를 15문제씩 매주 테스트를 보고 또 만약에 점수가 90점 미만으로 너무 낮으면 재시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타민은 몸에서 생성이 안 되니까 비타민처럼 이 어휘도 빨리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막연하게 시중에 나온 책으로만은 쉽지가 않죠. 만약에 책으로 산다면 EBS에서 나온 어휘는 독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게 중등 버전, 고등 버전 다 있거든요. 그 책을 사주시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필요한 것만 좀 모아놨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 의미가 없고, 그쵸? 예. 어머니는 또 사주긴 했는데 얘가 이걸 진짜 알고 있는지도 검증이 안 되니까 답답할 거니까 학원에 맡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간과제물이 있어요. 약 50문제에서 100문제 정도 되는데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독서량을 좀 높여줄 겁니다. 독서라고 해서 꼭 책 한 권 읽을 필요는 없고요. 독서 지문 있잖아요. 그걸 또 잘 읽는 것도 독서의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 문장을 꼭꼭 씹는 것도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국비 주간과제물이라고 해서 또 실력 향상을 위해서 과제물이 나갈 겁니다. 학습 시스템은 오늘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수업은 제가 이렇게 쭉 나갔어요. 근데 오늘 배운 내용이 있죠. 그걸 오늘의 정리라고 해서 수업 끝에 복습을 하겠고요. 자체 교재 7번의 약속 교재를 드리도록 하겠고, 과제 틀린 문제 1대1로 질의응답인데 아직 중학생 친구들은 이것까지는 못 와요.
왜냐하면 아직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 틀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질의응답 하긴 하는데 요거는 지금보다는 이제 겨울에 많이 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매주 간서치 테스트를 봅니다. 간서치라는 말은 독서광이라는 그 조선 선비 이동우의 별명인데 이 간서치 테스트를 통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걸 잘 이해했는지 낯선 시하고 또 배웠던 문법 개념으로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어휘 테스트도 보고 이 간서치 테스트도 보겠죠. 그래서 평가한 거는 문자로 발송해 드릴게요. 오늘의 정리 표지고요. 요거는 이제 친구들이 오답 정리하는 건데 요것도 이번에 수업 때 제가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쓸 때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뒤에 거 해설을 보고 그냥 베껴 쓰는 건 의미가 없고요. 제가 알려준 출제 코드 그거를 쓰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난 이래서 틀렸다. 딱 한 줄에 끝낼 수 있도록. 이거는 간서치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수업은요, 저는 딱 이렇게 5분 쉬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보고 15분 봅니다. 현대식 90분 수업, 문법 70분 수업, 그 다음에 15분 오늘의 정리로 마지막 복습. 이해되시죠? 이렇게 수민상관으로 끝날 겁니다. 자, 이거는요, 조교가 그 친구들이 과제물을 내면 틀린 문제 중에서 많이 틀린 문제, 그리고 친구만 틀린 문제 해서 문제 해설 한 4-5문제 넣고 이 국립 앵토리라는 건 뭐냐면 친구의 좀 특이점을 가지고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코멘트를 달아주는 겁니다. 매주 받게 되실 거고요. 자, 저는 요걸로 이제 인사 마무리할 건데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거는 수업을 듣고 나면 지문을 읽는 힘 그리고 문제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겁니다. 코스모스라는 책을 제가 지금 한 번 다 읽고 이제 2번째로 가려고 하는데 그 유튜브에 나오는 물리학과 교수가 코스모스 책 3번 읽으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그래서 저도 한번 시선을 바꿔보려고 아직은 안 바뀐 것 같거든요. 친구들도 이 수업 7번이 지문과 그 다음에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어가 막연하게 또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텐데 이 수업이 친구들에게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강의든 공부든 끝은 없습니다. 의미 있는 쉼표를 만들면서 가는 거죠. 1학년 잘했으면 또 2학년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특강이 친구들에게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내용 준비해서 친구들 기다리도록 할 테니까 7월 14일에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